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미혼 남자입니다. 저는 곧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에요. 결혼 날짜도 잡고 상견례도 하고 슬슬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하자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좋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의 여자친구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혼을 꿈꿨거든요. 여자친구는 제가 평생 꿈꿔온 이상형과 너무나 가까워요. 여자친구와 저는 운명이에요. 영국에서 유학 중 만나 친구로 지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도 같은 직장에서 일하게 됐어요. 여자친구는 일도 잘하는 능력자인데다가 성격이 너무도 다정하고 자상해요. 함께 일하는 몇 년 동안 무슨 일에도 화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그런 모습에 반해서 제가 먼저 고백을 했어요. 아내와 저는 친구로 7년, 연애 1년, 총 8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사실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까지 제 인생은 엉망 그 자체였어요. 주변에서는 아무도 모르지만 저 혼자 스스로가 너무도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난 걸까? 언제쯤 행복해질 수 있을까? 매일 불만투성이라 제 삶에 만족할 줄 모르고 하루하루를 버리듯 아깝게 살았거든요. 사실 아주 어릴 때는 저도 세상 철없이 해맑기만 했어요. 그런데 제 출생의 비밀을 알아버린 순간 그날부터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엄마와 둘이 살았습니다. 사실 아주 어릴 때는 그냥 저는 처음부터 아빠가 없는 애인 줄 알았어요. 엄마도 저도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아빠에 관한 이야기 꺼낸 적 없었거든요. 엄마가 워낙 저를 사랑으로 키우셨기에 엄마와 둘이 사는 게 전혀 부족하거나 외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슬슬 커가면서 주변 친구들을 지켜보니 다들 아빠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언제부턴가 왜 나한테만 아빠가 없지? 스스로 의문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게는 물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일찍 철이 든 건지 왠지 아빠에 대해 엄마에게 물으면 엄마가 더 속상해할 거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웬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러고는 그 남자 중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과 엄마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곧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상했어요. 엄마는 커다란 가방에 제 짐만 가방에 넣었거든요. 엄마, 그거 내 옷이랑 내 장난감이잖아. 그거 왜 가방에다가 싸는 거야? 우리 어디 가? 평소와 다른 엄마의 행동이 불안감을 느낀 저는 짐을 싸는 엄마의 옆에부터 졸졸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의 말이 충격이었어요. 우리 아니고 준수, 너만 갈 거야. 지금까지 엄마랑 살았으니까 앞으로는 아버지랑 살아. 알았지? 그 순간 엄마의 눈빛과 표정이 얼마나 차갑고 단호한지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엄마의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무슨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싫어, 싫어. 아빠가 누군 줄도 모르는데 갑자기 아빠랑 어떻게 살아? 나 안 가. 난 죽을 때까지 평생 엄마랑 살 거야. 그 어린 나이에도 이대로 양복 입은 아저씨들을 따라가면 영영 엄마를 만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저는 엄마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안 가겠다고 버텼습니다. 준수 너 엄마 말 잘 들어. 아빠랑 사는 게 엄마랑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아빠한테 가서는 밥도 잘 먹고 말도 잘 들어야 해. 그래야 새엄마가 준수 예뻐할 거야. 알았지? 새엄마? 나더러 새엄마랑 살라고? 엄마, 나 새엄마도 아빠도 다 필요 없어. 엄마만 있으면 돼. 제발 나 보내지 마, 엄마. 엄마는 얼굴에 눈물로 범벅이 된 저를 외면하고 매몰차게 남자들의 손에 제 손을 쥐어줬습니다. 저는 남자들의 손에 이끌려 검은 차에 실려 엄마와 헤어지게 됐습니다. 제 예상은 맞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엄마를 영영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와 새엄마 그리고 누나와 살게 됐거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인생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요. 아버지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너무도 놀랐습니다. 짝쌍꺼풀인 제 눈과 한쪽만 있는 보조개가 아버지에게도 똑같이 있더라고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왜 한쪽에만 쌍꺼풀이 있고 보조개가 있을까 궁금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다 아버지를 닮아 그런 거더라고요. 신기함도 잠시 아직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저를 앉혀놓고 아버지는 매일같이 설교를 늘어놓으셨습니다. 입는 거, 먹는 거는 물론이고 걷는 거, 계단 내려오는 거 하나하나 지적했어요. 아버지의 집에 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는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말도 거의 하지 않고 방에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아버지께서 제 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소리부터 크게 지르셨어요. 아침이 됐으면 일어나서 아버지랑 어머니한테 인사부터 드리고 식사 준비하는 거라도 도와야지. 사내 놈이 하루 종일 방구석에 누워서 빈둥거리고 있으면 되겠어. 죄송해요. 바로 내려가서 식사 준비하는 거라도 도울게요. 아버지의 큰 목소리는 들어도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큰 눈을 더 크게 뜨고 소리를 지를 때면 무서워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말도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저를 아버지는 더 못마땅해 하셨죠. 지금까지 네 엄마랑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이 집에서 내 아들로 살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 알았지? 아버지는 저와 얼굴만 닮았지 성격은 전혀 달랐어요. 고지식한 데다가 고압적이어서 매일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얼굴을 붉히며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그때까지 엄마 외에 다른 사람과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갑자기 나타나 매일 소리를 지르는 아버지가 너무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부르기만 해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 중 그나마 아버지가 양호한 편이에요. 새엄마와 누나는 더했어요. 두 사람 다 세상에서 저를 제일 싫어했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새엄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에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 준비를 돕고 제 방 청소나 빨래도 제가 손수했어요. 집안의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아줌마가 일주일에 몇 번씩 오셨지만 저는 다 스스로 했어요. 최대한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다 소용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새엄마와 누나에게 저는 눈에 가시였으니까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아버지께서 사주신 가방을 6학년 때까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 가방은 너덜너덜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서 새엄마에게 한 소리 하신 거예요. 애 가방이 저게 뭐야. 가방이 낡았으면 엄마가 알아서 사줘야지. 저러고 다니면 밖에서 당신을 뭐라고 생각하겠어. 지나들 아니라고 차별한다고 할 거 아니야. 아, 그까짓 가방 하나 사주면 되지. 아침부터 소리를 지르고는 난리예요. 아버지께서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남들 시선을 굉장히 신경 썼어요. 저를 아들로서 인정하거나 사랑해 주시지는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저를 잘 챙기는 척 새어머니와 제가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기를 바라셨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제가 구박받는 것처럼 보이거나 누나와 차별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으면 새어머니에게 잔소리하고 구박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한 번씩 그러시면 결국 불똥은 모두 저에게 튀었죠. 너는 가방이 낡았으면 낡았다고 말을 하지. 왜 괜히 음흉하게 그 낡은 걸 들고 다녀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니? 엄마, 얘 일부러 엄마랑 아빠 싸우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빠랑 엄마 사이 안 좋게 만들어서 우리 내쫓고 자기 엄마 데리고 들어오려고. 아이고, 그게 말이 되니? 쟤네 엄마 지금 다 죽어가는데 이 집에 들어오긴 뭘 들어와? 네? 새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엄마가 다 죽어간다니요? 우리 엄마 어디 아파요? 너, 내가 새어머니라고 부르지 말랬지. 너희 아빠 바람 피웠다고 동네방네 소문이라도 내고 싶은 거야? 우리 엄마 어디 아픈 거냐고요? 그때가 아마 그 집에서 살면서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낸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어린 나이였어도 우리 엄마가 아버지와 바람을 피워서 나를 낳았다는 것 정도는 느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새어머니와 누나가 저에게 아무리 모질게 굴어도 저는 다 참았어요. 제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엄마와 아버지의 잘못으로 제가 태어나 새어머니와 누나를 불행하게 만들었으니
그 정도는 제가 참고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다 죽어간다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제가 알아야 했으니까요. 엄마, 얘 자기 엄마 죽을 병 걸린 거 모르나 봐. 헐, 대박. 죽을 병이라니? 도대체 우리 엄마 무슨 병인데 그래요? 어머머, 너 진짜 너희 엄마 죽을 병 걸린 거 몰랐니? 와, 너희 엄마 진작 독한 줄은 알았지만 대단하구나. 죽을 날 받아놓고 애 떠넘겼으면서 애한테 말도 안 해줬어? 그랬습니다. 저를 낳고 7년 넘게 혼자 힘으로 키우셨던 어머니께서 갑작스레 아버지에게 저를 보내게 된 게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어머니께서 갑작스레 백혈병 판정을 받게 돼서 할 수 없이 저를 아버지에게 보낸 거예요. 어머니는 저를 아버지에게 보내고 지난 6년 동안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치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었지만 상태가 많이 위독하시답니다. 그제야 처음 알게 된 사실에 너무 놀란 저는 혼란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재수없는 누나가 막말하더군요. 남의 남편 뺏어서 자식까지 낳고 살았으니 벌 받은 거지. 뭐 쌤통이다. 그 순간 저는 눈이 돌았습니다. 그대로 누나에게 달려들어 머리끄덩이를 잡았어요. 그러고는 새어머니가 아버지를 불러 아버지가 저를 누나에게서 떼어놓을 때까지 저는 누나의 머리를 놓지 않고 흔들었어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사람이 죽어간다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이 새끼 이거 뭐 하는 거야? 여보 얼른 나와봐요. 이 상간녀 아들 새끼가 우리 딸 죽이네. 뭐야? 이준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손 못 놔? 어디 감히 누나 머리를 잡고 싸워? 누나? 누나는 무슨, 이런 재수없는 년이 무슨 누나야. 너 지금까지 내가 불쌍해서 참아줬는데 더는 못 참아. 진심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사는 6년 동안 새엄마와 누나에게 별의별 구박을 다 당했어요. 제가 바보라서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잠시라도 다른 여자에게 남편을 빼앗기고 아버지를 빼앗긴 새엄마와 누나가 불쌍하고 그들에게 미안해서 저도 참회하는 기분으로 참고 산 겁니다. 엄마도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엄마가 네 새엄마한테 잘못한 게 많아. 그러니까 준수, 너도 그 집에서 사는 동안은 죄인이다 생각하고 꾹 참아. 엄마가 금방 돈 많이 벌어서 다시 우리 준수 다시 데리고 올게. 엄마랑 헤어질 때도 저도 워낙 어렸었기에 엄마의 말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엄마와 다시 살기 위해서는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엄마가 죽는다는 건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에게 엄마를 만나게 해달라고 난리를 쳤어요. 아예 엄마와 살겠다고 했죠. 엄마한테 보내주세요. 더는 이 집에서 하루도 못 살아요. 신기한 게 그 전까지 아버지가 무서워서 눈을 못 마주쳤던 저였는데 엄마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든 새엄마든 누나든 누구도 저를 막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든 엄마를 만나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독하고 지독한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어머니를 못 만나게 했어요. 늦었어. 너희 엄마 이미 호스티드 병동으로 옮겼다. 그 말은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포기해. 괜찮아요. 엄마가 오늘 밤 돌아가셔도 전 엄마 옆에 있을래요. 그러니까 제발 보내주세요. 어차피 아버지한테 저 필요 없잖아요. 진심이었습니다. 아버지나 새엄마에게 저는 필요 없는 아이지만 엄마에게는 저밖에 없어요. 엄마가 언제 돌아가시든 간에 그 순간까지 엄마 옆에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엄마를 만나지 못했어요.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난리를 치고 난 몇 주 뒤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장례식장에 사진으로 엄마를 뵀습니다.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장례가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어요. 아예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하든 저에게 있어서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엄마가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제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로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뭐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한들 뭐 하겠어요. 나쁜 년은 절대 안 바뀌는걸요. 누나와 제가 한 살 차이라 초중고를 내내 같이 다녔는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누나는 사람을 내내 괴롭혔어요. 심지어 본인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 이용해 사람을 힘들게 했죠. 중학교 때는 누나 남자친구라는 놈이 툭 하면 저희 반을 찾아와 상간녀 아들이라고 소문을 냈어요.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화장실을 가는 제 앞을 가로막은 누나 남자친구가 제 뺨을 다짜고짜 내리쳤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기가 막혔죠.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하, 아프니? 나는 또 상간녀 아들 새끼 얼굴은 뻔뻔하고 두꺼워서 아무리 때려도 안 아픈 줄 알았지. 뭐예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당장 선생님께 가서 형이 저 괴롭힌다고 다 말씀드릴 거예요. 하, 상간녀 아들 새끼 주제에 양심도 없이 어디서 큰 소리야. 너 한 대도 맞기 싫으면 당장 꺼져라. 당해도 억울한 건 매일 똑같았습니다. 졌던 애는 지지 않으려고 눈물을 꾹 참고 버텼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그 괴롭힘이 더 심했어요. 툭하면 누나 친구라는 놈들이 찾아와 심심하면 저를 괴롭혔어요. 하루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야자를 끝내고 집에 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계속 따라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달리려는데 제 뒤를 따라오던 남자들이 갑자기 빠르게 달려와 제 앞을 가로막더라고요. 그러더니 무작정 저를 바닥에 눕히고 때리기 시작했어요. 이 더러운 새끼가 도망가게 어디를 도망가. 너 같은 더러운 새끼들은 다 죽어야 해.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팔딱팔딱 뛰어요. 가로등도 없는 골목길에서 정말 너무 무서웠거든요. 누구신데 이러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무서워서 피하려고 하는데도 남자들은 쉬지 않고 저를 내리쳤습니다. 그날 골목길을 지나가던 아저씨가 저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천만 다행히도 저를 도와주신 아저씨가 경찰에 신고까지 해주셔서 금방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해 저를 때리던 놈들은 다 잡혔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하다 보니 그 놈들은 모두 다 누나와 아는 사이였어요. 누나의 친구라는 놈들은 누나의 말만 듣고 저를 무작정 패주러 온 거였죠. 저는 그날 사건으로 팔이 부러지고 갈비뼈에 금이 갔어요. 그날 일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온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누나를 혼냈어요. 심지어 아버지께서 누나 뺨을 내리치셨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인간이 할 일이 있고 못할 일이 있는 거지. 어떻게 동생한테 그딴 짓을 해? 아내도 있는 사람이 딴 여자랑 바람핀 주제에 아버지야말로 나한테 그럴 말할 자격이 있어? 저런 새끼 좀 맞으면 어떻다고. 뭐냐? 이 계집애가 아버지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너 아주 된통 혼나볼래?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 감히 내 딸 머리에 손을 대? 당신이야말로 딸년이 따위로 키워놓고 그딴 말이 나와? 어휴, 도대체 어디서 저런 게 나왔는지. 권위적이고 고지식한 아버지께서 그동안은 본인이 저지른 잘못이 있으면 애써 새어머니와 누나 눈치를 보며 살았지만 그날 이후로는 많이 변하셨어요. 그전에는 새어머니, 누나가 저에게 모진 소리라 하거나 은근슬쩍 무시해도 그러려니 모르는 척 하셨는데 그때는 누나가 저지른 일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만 더 네 동생 다치게 했다가는 그때는 너나 네 엄마나 둘 다 가만히 안 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병원에 누워있는 저를 보고 아버지도 놀라기는 하셨는지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눈하고 새언니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그 기회를 이용해 저도 누나보다 훨씬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보란 듯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했어요. 이때다 싶어서요. 역시나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제 계획대로 누나보다 좋은 학교, 좋은 조건을 정착하고 나니 아버지의 마음은 누나가 아닌 저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학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다니다가
영국 대학원에서 학위까지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께서 공항까지 마중 나와 처음으로 저를 안아주셨어요. 제가 자랑스럽다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집안에서 저의 위치가 변하기 시작한 건 말이죠. 심지어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저에게 아버지께서 축하한다고 받고 싶은 선물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든 다 들어주겠다고요. 저는 단번에 독립하고 싶다고 했어요. 물론 제 이야기에 새어머니는 노발대발 난리를 치셨습니다. 어이씨고, 너는 가만 보면 참 염치가 없다. 독립이면 지금 당장 집이라도 사달라는 거니? 그깟 박사학위 좀 땄다고 선물로 집을 달라는 게 말이 돼? 염치는 무슨? 누구랑 달리 대학 4년 내내 장학금 받고 다닌 것도 모자라서 영국 유학 가서는 지가 아르바이트해서 학비까지 다 냈는데 부모가 아들한테 집 정도는 구해줄 수 있지 뭐. 제가 처음 영국으로 유학 가겠다고 했을 때는 아버지도 반신반의하며 혼자 그 먼 나라에 가서 사는 게 쉽냐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셨지만 막상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 학위까지 따고 들어오니 반응이 180도 다르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저를 대하시는 게 달라진 데에는 제가 열심히 한 덕분이기도 하지만 누나의 역할도 컸습니다. 누나는 저와 달리 성인이 돼서도 줄곧 사고를 쳐서 아버지의 속을 뒤집히게 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술을 먹고 애들을 괴롭히고 다니더니만 제가 영국에 가 있는 동안도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아버지 돈만 펑펑 쓰고 다니다가 결국은 신용불량자가 되기까지 했다더군요. 그랬으니 아버지께서 누나에 대한 기대는 아예 접어버리시고 포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아버지, 내가 작년에 독립한다고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했을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만 왜 얘는 바로 구해주겠다는 건데요? 이거 엄연히 차별이에요, 차별. 아버지께서 제가 지낼 곳을 구해주겠다고 했더니만 누나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새엄마의 말에 듣기 싫은 소리를 더 보탰죠. 그래, 차별이다. 왜? 네 동생은 잔소리 안 해도 혼자 알아서 공부해서 장학금 받고 다녔는데 너는 그 비싼 학원비에 과외비까지 써가면서 대학 문턱도 못 갔으니 내가 차별을 안 할 수가 있겠냐? 당신은 애 기죽게 왜 비교를 하고 그래요? 준수제야 툭해 빠져서 뭐든지 지독하게 해서 그런 거지. 어이그, 당신이 아직도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니까 딸년이 저 모양이지. 됐다 됐어. 내가 뭘 기대하겠냐. 아참 준수, 너는 취직해서 다음 주부터 출근하기로 했다며. 그 동네 근처로 괜찮은 오피스텔 있으면 알아봐. 아버지가 계약해 줄 테니. 저에게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이런 날이 오기는 하더군요. 아버지 마음에 들겠다고 악착같이 열심히 산 보람이 있었어요.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아버지께선 누구보다 저를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누나는 대학도 못 나와서 자기 밥벌이도 못하고 집에서 빈둥거리고만 있었지만 저는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면접 본 회사에 당당히 합격해 금방 회사에 적응했거든요. 그러던 중 새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긴 아버지께서 누나에게 커피숍도 차려주고 유명 프랜차이즈 가게도 차려줬었어요. 하지만 반년도 되지 않아 다 망하고 본전도 못 찾았습니다. 그 일로 집안이 한번 발칵 뒤집혔었죠. 너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애가 돈 무서운 줄을 몰라? 내가 너 하는 짓이 예뻐서 가게 차려준 건 줄 알아? 네 엄마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못 이기는 척 도와준 건데 가게를 또 말아먹어. 아휴, 애도 잘 해보려다가 그런 건데 그만 좀 해요. 지금 제일 속상한 건 우리 서영이잖아요. 그쯤 되니 누나가 저 모양인 게 다 새어머니 잘못이긴 하더라고요. 누나에게 일이 생길 때마다 새어머니께서 나서서 뭐든 알아서 해결해 주려고 하니 누나는 30이 다 될 때까지 부모 도움 없이는 자기 손으로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나는 부모님 탓을 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말이죠. 그 모습을 보니 제가 그동안 저런 한심한 사람 때문에 혼자 소갈이하면서 속상했었나 싶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저도 누나든 새어머니든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는 저와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는 집안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았던 게 저에게도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겁니다. 유학을 다녀와 들어간 직장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1년 연애 끝에 결혼하기로 했으니까요.
여자친구와 시부모님 되실 분들은 모두 다 좋은 분들이었어요.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고생이 많았겠네. 새어머니랑 누나랑은 잘해줬어요? 결혼 허락을 받기 전 시부모님 댁에 인사 갔을 때 저희 집안 사정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시부모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오히려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때의 감동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지난 세월 혼자 끙끙 앓으며 힘들어했던 시간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에 새로 상사가 한 사람 들어왔는데 진상이 따로 없었어요.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경력직으로 제 위에 과장으로 들어왔는데 사람이 인성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본인이 대기업 출신이면 출신이지 입만 열었다 하면 잘난 척은 기본이고 툭 하면 자기 일을 다른 직원에게 밀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입만 열었다 하면 입에 쓰레기를 물기라도 한 것처럼 더러운 소리를 해댔어요. 특히 여직원들한테 하는 행동은 도저히 눈뜨고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팀 여직원들한테 시도 때도 없이 야한 농담하는 건 물론이었고 다른 남자 직원들도 본인이랑 똑같은 줄 아는지 본인의 저질스러운 농담에 호응해 주길 바랐습니다. 제 앞에서도 여러 번 듣기 싫은 소리를 해댔어요. 근무 중에는 애써 바쁜 척하며 못 들은 척하고는 했지만 점심시간이나 회식 때는 피하지 못해 곤란했어요.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였는데 그 진상 과장이 또 혼자 술을 무진장 먹더니만 취해서 여자 직원에게 헛소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주임은 운동 안 해. 김주임은 얼굴이 예쁘고 글래머라 살만 조금 빼면 남자들이 아주 줄을 설 텐데 살만 좀 빼. 과장님은 고기 먹는데 기분 나쁘게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에이, 나야 김주임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살 빼야지. 여기 나이 든 여직원들 봐. 나이 드니까 이제 아예 포기해서 살 뺄 생각도 안 하잖아. 김주임은 미모가 되니까 딱 5kg만 빼면 된다니까. 김주임이 기분 나쁘다는 티를 냈을 때 그만뒀어야 했는데 진상 과장은 눈치도 없이 계속 떠들어댔어요. 그 순간 회식 자리 분위기는 싸하게 굳어버렸습니다. 특히나 여자 직원들 얼굴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마침 진상 과장 바로 옆에 앉아있던 제가 아무래도 민망해 과장에게 술을 따라주며 애써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저야 평생 새어머니나 누나와 살면서 별의별 소리를 들으며 괴롭힘을 당했기에 이런 진상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런 인간들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입을 틀어막는 게 방법이었죠. 저는 곧장 다 구워진 고기로 쌈을 만들어서 과장의 입에 넣어주며 술은 그만 드시라고 애써 애둘러 말했습니다. 과장님, 너무 빨리 드시는 것 같은데 좀 천천히 드세요. 고기도 드시고요. 아이고, 우리 강대리가 나를 이렇게 챙긴다니까. 그래, 김주임, 우리 강대리 어때? 인물도 이만하면 괜찮고 집안도 꽤 괜찮은 것 같은데 둘이 잘 해봐. 진상 주제에 눈치도 없어서 입만 열었다 하면 개소리를 해댔어요. 뜬금없이 저와 그 여직원을 엮어서 이상한 분위기를 몰아갔어요. 저도 듣다 짜증이 나서 그만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같은 직원들끼리 어색하게 왜 그러시냐고요. 그랬더니 역시나 눈치라고는 없는 진상 과장이 하는 말이 과간이었습니다. 왜? 설마 강대리 김주임 같은 글래머 스타일 싫어해? 아, 강대리는 빼빼한 여자 좋아하는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순간 할 수만 있다면 과장이고 뭐고 주먹으로 한 대 치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과장의 행동에 기분이 상한 여자 직원도 정색하고 한마디 하려는 걸 제가 애써 말렸어요. 과장님,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그만 드시고 일어나시죠. 제가 택시 잡아드릴게요. 직장 생활한 지도 벌써 5년이 넘었지만 일보다도 사람이 훨씬 더 힘들더군요. 사실 그전까지는 이 세상에 새어머니나 누나보다 힘든 사람은 없다. 웬만해서 누구든 다 참을 수 있다 싶었었는데 새로운 과장은 차원이 다르더군요. 참아주기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회사에서는 저와 여자친구의 관계를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오랫동안 동기로 지내오기도 했고 함께 영국에서 유학한 사실도 아는 직원들도 있다 보니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 사람 누구에게도 여자친구와의 교제 사실을 알리지 않았었어요. 특히나 제 여자친구가 같은 회사 직원이라는 걸 알면 진상 과장이 가만히 있을 리 없으니 끝까지 이야기하지 않을 생각이었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여자친구와 결혼 날짜를 잡고 나자 슬슬 회사에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끝까지 참고 있다가 결혼을 한 달 앞두고 나서야 회사 직원들에게 청첩장을 건넸어요. 저와 여자친구의 교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직원들은 모두 다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사귄 거냐고 말들이 많았죠. 역시나 그 중에서도 진상 과장이 단연 저와 여자친구의 관계를 제일 궁금해했어요. 언제부터 사귄 거냐, 어떻게 본인한테까지 속일 수가 있냐 난리 아니었죠. 아유,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어. 암튼 두 사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잘 됐네요. 결혼 축하드려요. 저와 여자친구가 오랫동안 친구 사이로 지냈으니 주변에서는 다들 그럴 줄 알았다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동료들 모두 저희의 결혼에 놀라기는 했어도 보통 축하해주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한 사람만은 그렇지 않아 보였어요. 진상 과장은 같은 말을 해도 희한하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더라고요. 강대리, 진작 여우 같은 줄은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인사과 김대리면 우리 회사에서 제일 미인인데 도대체 어떻게 꼬신 거야? 아무튼 대단해. 부럽다 부러워. 이런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동안 말 안 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자기도 인간이라면 결혼 날짜까지 잡은 사실을 알았으니 저와 여자친구에게 더한 소리는 안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은 기대를 했나 봅니다. 과장은 그냥 진상 정도가 아니라 완전 미친놈이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같은 팀 직원들이랑 회식했어요. 그날도 역시나 진상 과장은 쉬지 않고 연거푸 술을 마셔댔습니다. 그러더니 담배를 피우러 간다고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남자 직원들에게 다 따라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워낙 평소에도 그랬기에 이상할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괜히 따라 나갔습니다. 이 미친놈이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아유, 날씨도 추워지고 술도 한 잔 들어가니까 여자 생각이 슬슬 나네. 우리 강대리 조금 있으면 유부남 되는데 그 전에 우리 남자들끼리 노래방이라도 한번 갈까? 순간 저는 기가 막혀서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진상 과장 새끼는 유부남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장가를 갔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어린 아들도 하나 있는 유부남입니다. 그런 놈이 평소에도 접대를 받거나 하면 술집이나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불러놓는다는 이야기는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회식 자리에서까지 아래 직원들 앞에서 저런 소리를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노래방은 무슨 노래방이요? 저는 피곤해서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려고요. 성질 같아서는 노래방은 무슨 노래방이냐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저 말고 다른 직원들도 다들 곤란해하는 것 같아 제가 먼저 넉살스럽게 웃으면서 애써 말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이 미친놈이 한술 더 뜨더군요. 오호, 강대리 회식 빨리 마무리하고 김대리 만나기로 했구나. 좋겠다, 좋겠어. 하긴 지금이 딱 좋을 때지.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은 정말 몸이 너무 피곤해서 일찍 들어가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말하는데 재수 없더군요. 저는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일찍 들어가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미친놈이 결국은 선을 넘더라고요. 강대리, 김대리하고 사귄 지 1년이나 되고 결혼 날짜까지 잡았으면 당연히 김대리하고 잤지? 와, 부럽다 부러워. 김대리 몸매가 아주 그냥 어때? 좋았어? 저게 제정신인 직장 상사가 곧 결혼한다는 후배에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그것도 상대가 한 직장에 다니는 대리인데 다른 직원들까지 있는 앞에서 저딴 소리를 떠드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곧바로 주먹으로 대갈통을 날려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그런 대책 없는 인간이 아닙니다. 이런 거지 같은 인간들을 상대하려면 그런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소용이 없었어요. 과장님,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도 함부로 떠들고 다니다가 잘린 거라고 하시더니
여기서도 말조심 좀 하셔야겠어요. 김대리 아버지가 우리 회사 회장님인 거 과장님은 모르시나 봐요?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남자 직원들이 모두 다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진상 과장 새끼는 놀라서 어쩔 줄 몰라 있어요. 뭐?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김대리, 그러니까 강대리랑 결혼하는 김대리가 우리 회장님 딸이라는 거야? 네, 회장님의 하나뿐인 외동딸이에요. 아니,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왜 이제야 해? 아유, 강대리, 내가 그냥 좀 웃자고 농담한 거 알지? 난 정말 강대리가 부러워서. 멍청한 새끼가 혼자 우왕좌왕 말까지 더듬으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더군요. 그 모습이 더 꼴보기 싫어서 미간이 절로 구겨졌어요. 농담? 농담이라고요? 세상에 그런 더러운 농담이 어딨어요. 암튼 오늘 일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강대리, 우리 사이에 이러면 안 되지. 아, 강대리, 제발 좀 거기 서봐.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황급히 바닥에 끄고 제 뒤를 쫓아오는 과장을 무시하고 저는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 곧장 택시를 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핸드폰을 그냥 꺼버렸어요. 택시를 타고 오는 내내 과장 새끼한테 계속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다음 날 아침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럴만했어요. 제가 어제 회식 자리에서 저와 결혼할 김대리가 회장님 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버리고 말았으니까요. 회사 전체가 시끌시끌했죠. 네, 그렇습니다. 저와 결혼할 여자친구가 제가 다니는 회사 회장님의 귀하디 귀한 외동딸이에요. 저도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영국에서 유학할 때 여자친구의 아버님이 한국에서 꽤 잘나가는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었지만 그 회사가 제가 다니는 회사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여자친구가 저와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함께 다니는 회사의 회장님이 사실은 본인의 아버지라고요. 저도 처음엔 당황스럽고 놀랍지만 그렇다고 변하는 건 없었어요. 저와 여자친구의 관계는 견고했으니까요. 오히려 여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저를 반대하시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저를 좋아해 주셨습니다. 여자친구가 영국에서 저와 공부를 할 때부터 제가 굉장히 성실하고 똑똑한 친구라고 부모님께 여러 번 이야기해서 저에 관한 이미지가 나쁘지 않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과 달리 굉장히 열린 분들이세요. 자식이라고 해서 강압적으로 본인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셨죠. 더군다나 일에 관해서도 철저한 분들이었어요.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회사를 물려줄 생각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자친구도 저와 마찬가지로 면접을 보고 회사에 들어왔고 남들과 똑같이 승진 시험을 거쳐 올라왔기에 저는 한 번도 아내와 회장님의 관계를 예상할 수 없었어요. 어쨌든 저도 이런 식으로 회사에 알릴 생각은 없었지만 어쩌다 보니 저와 여자친구 그리고 회장님의 관계까지 모두 다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회사는 여자친구와 회장님의 관계 말고도 다른 이유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미친 진상 과장 새끼의 이름이 회사 게시판에 붙었거든요. 과장은 결국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과 근무 태반 불량이었어요. 게시판이 붙자마자 과장은 저를 쫓아왔습니다. 강대리 이런 법이 어딨어. 내가 아무리 강대리 기분 좀 상하게 했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해? 내가 언제 직장 내에서 사람을 괴롭히고 근무를 불량하게 했다고 그래? 사람이 이렇게 자기 객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저지른 일을 웬만한 회사 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본인은 게시판에 적힌 내용처럼 잘못한 적이 없다네요. 저는 기가 막혀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과장의 만행을 설명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믿기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신 회장님께서 진상 과장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이, 박 과장, 그건 내가 설명해 주겠네. 로비에 모여있던 직원들이 회장님을 보자마자 일제히 놀라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에 놀란 진상 과장도 허리를 바짝 숙였어요. 회장님, 저는 정말 억울해요. 강 대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회사를 잘릴 정도로 잘못한 건 없어요. 정말이에요. 과장은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끝까지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면서 제가 자신을 모함한 거라고까지 했습니다. 하하, 회사를 잘린 게 억울하다.
좋아. 내가 직원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까지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자네가 궁금하다고 하니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자네, 우리 회사로 이직해온 지 이제 1년 좀 넘었는데 그동안 자네 앞으로 민원 들어온 사례가 벌써 50건이 넘었어. 한 직원은 자네 입에서 나오는 음담패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병원 상담까지 받았대. 그럴 리가 없는데? 도대체 누가 그래요? 회장님, 저 그런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과장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딱 잡아댔습니다. 그 모습에 로비에 있던 직원들은 모두가 기가 막혀서 다들 한마디씩 했어요. 저 과장이 그때 김주임한테 글래머라고 한 변태 과장이지. 생긴 게 딱 그렇게 생겼어. 그건 약과예요. 저한테는 끼가 다분하게 생겼다고. 나중에 꼭 한번 같이 노래방 가자고 그랬다니까요. 어머머, 미친 거 아니니? 여직원들이 하는 소리에 다들 한마디씩 보태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회장님이 과장에게 한 발 더 다가가더니 언성을 높이셨어요. 박 과장 들었지?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거래처 접대 받으면서 매번 비싼 식당만 골라서 가고 노래방만 가면 도우미 불러달라고 그랬다며. 거래처에서 자네 때문에 곤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내가 내 2귀로 직접 들었어. 이런데도 자네가 직장 내의 괴롭힘이랑 근무 태도 불량이 아니야? 회장님, 저 대기업까지 다니던 놈이에요. 제가 공부만 하느라 세상 물정을 몰라서 실수한 거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회사에 패 끼치는 행동하지 않을게요. 강대리 뭐해? 제발 나 한 번만 도와줘. 회장님께 말씀 좀 드려달라고. 제 인상에 몰락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미 망신이라는 망신은 다 당해놓고도 쪽팔리지 않은지 회장님 앞에서 손을 싹싹 빌더니 저에게까지 달려와 도와달라고 사정했어요. 그 꼴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과장님이 사과해야 할 사람은 저나 회장님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지금까지 말실수하고 잘못했던 직원들이랑 거래처 분들한테 제대로 사과하세요. 알았어. 내가 다 찾아가서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게. 그러니까 제발 공고사직만 막아줘. 저는 과장 얼굴은 더는 보기 싫어서 제 할 말만 하고 회장님을 모시고 올라와 버렸습니다. 자네 아니었으면 내 회사에 저런 개념 없는 직원이 있다는 사실을 영영 몰랐을 거야. 지금이라도 알려줘서 너무 고맙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직원으로서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아이고, 회장님은 무슨 이제 가족이 될 사이인데 당연히 아버님이라고 불러야지. 네, 회사인데 그래도 될까요? 아버님. 하하하하, 그래. 우리 강서방.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말하게.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어제 회식 자리를 박차고 나온 저는 택시를 타자마자 여자친구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박 과장이 회사에서 근무한 지난 1년 동안 벌인 만행들을 싹 다 여자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안 그래도 얼마 전 인사과에 상담 온 직원 중에 박 과장 때문에 힘들다고 한 직원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었네. 알았어. 내가 좀 더 알아볼게. 여자친구는 어젯밤 회사 내의 여자 직원들이 모인 단톡방에 박 과장에 관해 물어봤나 봐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여직원들은 그동안 박 과장이 저지른 만행들에 대해 다 공유한 거죠. 사소한 것들을 배제해도 민원은 50건이 넘었어요. 여자친구가 그 일을 회장님께 보고하자 회장님은 화가 많이 나셨답니다. 그래서 직접 거래처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박 과장의 근무 태도에 대해 알아보신 거죠. 그 일로 박 과장은 회사를 나가게 됐어요. 박 과장은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연락해 도와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아예 박 과장을 차단해버렸습니다. 그 이후 제 회사 생활도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 본가에서도 저의 위치가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여자친구네와 상견례를 하던 날 아버지께서 장인 장모를 만나고 돌아와 다시 한번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세상에 땡땡 기업이라니. 하하하하. 우리가 땡땡 기업이랑 사돈이 됐어. 장하다 장해 내 아들. 유학 간다고 했을 때는 가서 영어나 좀 배우다 오겠지 했는데 아주 월척을 낚았구나.
제가 처음 결혼할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여자친구네 집안이 사업한다고 했을 때는 시큰둥하시더니만 직접 여자친구의 장인 장모를 만나고 오셔서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심지어 본인이 아들 농사 하나는 잘 했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누나는 샘을 냈어요. 네 여자친구는 머리도 똑똑하고 집안도 좋은 애가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너처럼 덜 떨어진 애가 좋다고 결혼까지 한다니? 이런 이게 또 좋지는 소리 하고 있네. 너 조용히 안 해? 그리고 내 아들이 덜 떨어지기는 뭐가 덜 떨어져? 너보다 100배는 더 나은데. 너는 네 아버지한테 사람 대접도 못 받으면서 눈치 없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제발 좀 가만히 있어. 결혼 날짜가 잡히고 난 뒤 집안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땡땡 기업 사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변한 건 아버지뿐만이 아니에요. 변하기는 새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저에게 살갑게 변하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최소한 전처럼 막말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랬다가는 아버지께서 난리를 치셨으니까요. 누나는 여전히 자기 밥벌이도 못하는 상태로 결혼도 못했어요. 만나는 남자조차 없습니다. 그럴 만도 했죠. 저 더러운 성격의 인물도 그냥 그런데 누가 데려가겠어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는 누나를 한심하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닮아 사람 구실도 못하고 산다고 했죠. 내가 너 때문에 우리 며느리 볼 낯이 없다. 시누이라고 하는 거 없이 시집도 못 가고 매일 집에서 빈둥거리고만 있으니 아휴, 우리 집안을 뭘로 생각하겠어. 참, 그깟 땡땡 기업다리 뭐라고 그렇게 눈치를 보세요? 언제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귀하다고 하더니만. 아이고 귀하기는 그딴 소리 한 내 입을 지금이라도 두들려 패고 싶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도 빨리 취직을 하든 시집을 가든 제발 좀 알아서 해. 나 원참 내가 이 나이까지 딸년 뒷바라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버지와 누나 사이는 벌어질 대로 벌어져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누나를 하루라도 빨리 내쫓고 싶어 했지만 누나는 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새어머니는 중간에서 아버지 눈치를 보느라 힘들어했죠. 아버지는 누나가 미우면 미울수록 새어머니 탓을 했으니까요.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고 나서 가장 좋았던 건 저에게 자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 처음으로 당당하게 어머니를 뵙고 왔어요. 그 전까지는 새어머니께서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저는 어머니를 보러 가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여자친구가 집에 놀러 왔다가 아버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아버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진 씨 낳아주신 어머님께도 인사드리러 다녀오고 싶어요. 아버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오진 씨랑 둘이 다녀오겠습니다. 새어머니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셨을 때 여자친구가 살짝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께서 새어머니 눈치를 보시느라 당연히 안 된다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버지께 아무리 부탁을 해도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충격이었습니다. 아이고, 허락은 무슨. 당연히 우리 우진이 낳아준 엄만데 며느리가 인사 다녀와야지. 너희 편할 때 아무 때나 다녀와라.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당신 마음에 쏙 드는 조건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아주 입이 귀에 걸려서는 하늘의 별도 따다줄 기세였어요. 그런 모습이 신기하다가도 저는 어쩐지 허무했습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아버지를 지독하게 미워하면서도 어떻게든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해 그토록 노력했을 때는 모른 척 하시더니 이제와 세상에 없는 귀한 아들 취급하시니 저도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머니가 돌아가신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은 날은 없습니다. 하지만 핏줄이라는 게 무서운 게 늙고 점점 약해지시는 아버지를 보는 게 마음이 아파요. 언젠가는 아버지에게 복수하겠다 마음을 먹은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저에게도 가장 소중한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제 앞에 나쁜 놈이 나타나도 함께 힘을 합쳐 싸울 수 있는 제 편이 말이죠. 그런 소중한 사람과 영원히 한편이 되어 행복하게 사는 게 아버지를 향한 유일한 복수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써내려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언제나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저에게는 아버지가 2명이나 있습니다. 바로 저를 낳아주신 진짜 친아버지, 그리고 다른 1명은 시아버지입니다. 무슨 시댁 식구를 진짜 아버지처럼 생각하냐고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시아버지는 정말로 좋으신 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의 진짜 아버지랑 별다를 게 없을 정도로요. 저는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일을 하느라 바빴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이 날 때마다 언제나 저와 놀아주려고 하셨고 저에게 많은 신경을 써주시려고 애쓰시던 좋은 분입니다. 남들은 다 있는 엄마가 없다는 게 때로는 저를 슬프게 만들기도 했지만 그 빈자리를 제 아버지가 채워주셨기 때문에 결국 제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딸은 나중에 좋은 시부모님 만났으면 좋겠네. 아빠, 그 소리 좀. 지겨워요. 그럴 거야. 걱정 마세요. 예전부터 저희 아버지는 제가 나중에 결혼을 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야 한다며 만약에 아무리 남편 될 사람이 좋다고 하더라도 시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영 별로다 싶으면 그 결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수십 번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말이라는 게 실제로 계속 하다 보면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좋은 시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어렸을 적 아버지가 꾸준하게 저에게 세뇌를 하듯이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야 한다고 말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좋은 땅에서 좋은 꽃이 자란다고 남편도 시부모님의 어진 성품을 꼭 닮아서인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이보다 참 어른스럽고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새 사회적으로 단톡방 성희롱이니 성추행이니 난리잖아요. 제가 남편을 만났던 게 대학교 시절인데 저희 학과에서도 문제의 단톡방 성희롱으로 정말 학교가 뒤집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학과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단톡방이 있었고 학과의 남학생들만 참여하게 만든 단톡방이 있었는데 후자의 단톡방에서 일이 일어났던 거죠. 당연히 피해자인 여자들은 아무것도 몰랐고요. 근데 그 사건을 공론화시킨 것이 바로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인데 그걸 지켜보고만 있는 게 말이 돼? 남편은 그러한 이야기가 오갈 때도 단 한마디도 첨언하지 않았으며 증거 자료를 모아서 언젠가 터뜨리겠다는 일념으로 하나하나 자료를 모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반하게 된 게 딱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한 달을 넘게 쫓아다녀서 사귀게 되었고 그런 남편과의 관계는 대학을 졸업한 후 서로 직장 생활을 하느라 바쁠 때까지도 쭉 이어졌어요. 아주 잘했다. 그런 나쁜 놈들은 혼쭐을 내줘야지. 어디 뭐 좀 달고 태어났다고 그런 저질스러운 짓거리를 해? 금수만도 못한 놈들 같으니라고. 이후 시부모님에게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 우연찮게 대학교 재학 당시 남편이 공론화했던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시아버지는 무릎을 탁 치면서 제 남편을 무척이나 칭찬했죠. 그리고 한참을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며 그 누구도 상대방을 성적으로 혹은 다른 의도로 비하하거나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고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올곧고 바르게 자란 것이 딱 봐도 시부모님, 특히 시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원래 며느리한테 시부모님은 엄청 어려운 존재잖아요. 저희가 결혼을 하고 1년 동안은 시부모님 댁에서 함께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하루빨리 분가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이런 제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아이고 다 늙은 우리랑 사는 거 재미없지? 라며 농담을 하시며 제가 시댁에서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집안일? 그깟 거 대충 해도 돼. 먼지 쌓인다고 죽나? 나는 삼시세끼 김치에 쌀밥만 먹어도 안 질리니까
너 괜히 매일매일 다른 반찬 차린다고 고생하지 말아라. 시어머니도 참 살림 안 시키는 분이었지만 시아버지는 살림을 안 시키다 못해 아예 다 놓고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고는 했습니다. 제가 걸레질이라도 하고 있으면 슬쩍 지켜보시다가 조용히 청소기를 가져와서는 함께 청소를 돕기도 해주셨고, 식사를 하고 나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서 부엌으로가 설거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설거지 제가 할게요. 앉아서 쉬고 계세요. 네가 요리까지 했는데 설거지까지 시킬 수가 있니? 오늘은 내가 관절이 좀 건강한 편이니까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할게. 다음부터 네가 해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유머러스하고 늘 저를 생각해준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분이 시아버지였습니다. 남편도 물론 제 편이었지만 그래도 부부라는 게 언제나 사이가 좋을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가끔 가다가 정말 별것도 아닌 걸로 싸우고 서로 대화 한마디 없이 냉정하게 지낼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가 늘 곁에 와서는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우리 민주, 네 아내이기 전에 내 딸인 거 몰라? 너는 이렇게 귀한 아내를 얻었으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잘해줄 생각을 해야지. 쪼잔하게 그런 거 가지고 싸워? 안 되겠다. 너 달고 있는 거 떼어내라. 시아버지가 그렇게 잘해주시는데 어떻게 며느리로서 시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우리 아가 하면서 맛있는 거 있으면 제 입에 먼저 넣어주려고 하시고, 게다가 시아버지가 굉장한 로맨티스트거든요. 가끔 가다가 친구분들이랑 약주 한잔하고 돌아오시는 길에도 시어머니 생각이 났다면서 꽃이라도 한 송이 사가지고 들어오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언제부터는 시어머니 꽃을 사오면서 제 꽃도 같이 사오셨죠. 자, 이건 우리 아내 거, 이건 우리 아가 거. 보니까 우리 아가는 하얀 꽃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와, 아버님, 저 꽃 처음 받아봐요. 남편한테도 못 받아본 꽃을 아버님께 받네요. 남편은 워낙 무뚝뚝해서 사귈 때도 꽃 한 번 제대로 받아본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 남편보다 시아버지에게 받는 꽃이 많은지. 그렇게 유쾌하고 다정한 시아버지와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처음엔 빨리 분가하고 싶다는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냥 가능하다면 이대로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딱 1년 뒤 저와 남편이 모은 돈으로 시댁에서 가까운 곳에 새 집을 얻어서 둘만 살긴 했으나, 그 뒤에도 꼭 명절이나 생신 같은 중요한 날이 아니더라도 종종 시댁에 방문했습니다. 남편과 같이 갈 때도 있었지만 남편이 바쁘면 저 혼자 들리기도 했어요. 이래서 딸 하나 잘 키운 게 아들 10명보다 낫다는 말이 있나? 아들놈은 바쁘답시고 얼굴 한번 비추질 않는데 우리 딸은 어쩜 이렇게 자주 놀러 오는지 예뻐 죽겠네. 아버님, 보고 싶어서 왔죠. 친정집이 멀어서 중요한 날이 아니면 자주 못 가기 때문에 종종 아버지가 그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만큼 잘해주는 시아버지 덕에 외로움도 좀 덜었고, 힘들 때 시아버지를 정말 부모님인 것처럼 생각하며 투정을 부려도 시아버지는 언제나 너그러이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는 게 늘 행복하고 이대로만 갔으면 좋겠다 싶을 때 꼭 한 번씩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평소 시아버지가 걱정이 될 만큼 술을 좋아하시긴 하셨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언제나 반주를 곁들이셨고, 주에 꼭 3번 이상은 친구분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아버님, 술 드시는 건 좋은데 건강이 너무 걱정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줄이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저로서는 당연히 시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금주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죠. 그러나 시아버지는 금주라 하는 순간 자기는 자기가 아니라며, 우리 아가가 걱정해주는 마음은 알겠는데 나 아직 멀쩡하다. 지금 건강 상태로는 술독에 빠져도 살아남을 수 있어.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며
여전히 꾸준히 술을 마시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다 같이 받으러 간 건강검진에서 시아버지가 간암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되었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손쓸 수가 없습니다. 길어야 반년 정도일 것 같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의 얼굴이 까맣다고 하잖아요. 시아버지도 까만 얼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렇지 설마 간암에 걸리셨을 거라고는 온 가족이 상상도 못했습니다. 특히나 3년 전에 받았던 건강검진에서는 이상이 없었거든요. 간혹 가다가 시아버지가 속이 안 좋다고 할 때가 있기는 했지만 원래 시아버지 정도 나이대의 노인분들은 큰 병이 없어도 자질구레한 잔병들이 많기도 하고 저도 소화불량이 있어서 속이 안 좋을 때가 많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시아버지도 그냥 그 정도 수준일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속이 안 좋다고 하셨을 때 한 번이라도 검사를 받아보자고 이야기를 했었으면 이 상황이 달라졌을까 이런 후회를 정말 수도 없이 했습니다. 나이를 먹으니 어쩔 수 없구만.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저까지 전부 시아버지의 간암 소식으로 침울해 있는 와중에 오로지 시아버지만이 멀쩡해 보였습니다. 딱히 저희를 위로하려는 의도도 아니었고 정말 괜찮아 보이셨죠. 시아버지가 워낙 긍정적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흥을 찾으시려는 분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려고 했어도 당장 시한부 판정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저희는 시아버지만큼 아무렇지 않은 듯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괜찮다고 굳이 수술하면서까지 정해져 있는 목숨을 늘리고 싶지 않다면 반대했지만 저희 가족이 강경한 태도로 시아버지 수술을 밀어붙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병원밥이 맛이 없다며 투덜거리고 빨리 퇴원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저희는 그럴 때마다 그냥 간신히 웃기만 할 뿐 마음속으로는 하루빨리 시아버지가 수술을 받아서 다시 완쾌하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수술을 받기 전 시아버지가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를 한데 불러 모았습니다.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서요. 내가 예전에 TV에서 본 게 있는데 나랑 비슷한 나이대의 양반이 자기는 죽고 나서 장례식 하는 거 의미가 없다면서 죽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불러 모아놓고 미리 인사를 나누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나도 그런 것 좀 해보고 싶어. 저 또한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처럼 살 날이 얼마 남기지 않는 분이었는데 가족, 친척, 지인을 모두 불러놓고 미리 잘 가라, 잘 있으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누군가 돌아가신 뒤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나라를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신선했기에 저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본인도 그런 식으로 자기 죽기 전에 미리 소중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왜 죽어? 살 건데. 이제 수술 받을 사람이 그런 소리 마. 아이고, 참. 저희 어머님은 그때 아마 시아버지를 잃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시아버지가 저런 얘기를 꺼내시자 버럭 화를 냈습니다. 옆에서 저는 그런 어머님을 보며 가슴이 너무 아려 조용히 병실 밖을 나가 울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쉬워하셨지만 저희는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하고만 있었어요. 모두가 그 마음으로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참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대로 시아버지가 안 좋아지시면 어떡하나, 수술이 잘 안 되면 어쩌지? 아버님에게 못다한 말도 너무 많은데, 더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에 왜 이리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건지, 남편 손만 꼭 붙들며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긴 시간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수술이 끝나자 의사분이 저희를 불렀고,
다른 환자들보다 유독 전이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땅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았어요. 수술은 실패였어요. 기껏 수술을 위해서 몸을 열었지만 결국 별다른 효과 없이 시간만 보낸 셈이 되고 말았죠. 다들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시아버지는 수술이 끝나고 나서 본인의 삶이 곧 끝난다는 걸 아는 순간까지도 참으로 태연했습니다. 내 그러게 뭐랬냐? 괜한 짓이라고 했지. 사람 명이라는 게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한번 태어난 이상 다 죽는 거 아니겠어? 나는 그래도 이렇게 예쁜 며느리 보고 죽는 거라서 여한이 없다. 아버님. 그나마 시아버지가 우울해하지 않으시는 게 불행 중 다행이었을까요? 언젠가 그것도 빠른 시일 안에 시아버지와 헤어질 날이 온다는 것은 너무도 슬펐지만 시아버지가 먼저 나서서 가족들을 전부 위로하고 본인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 앞에서 저희가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아버지가 간암인 사실도 잊은 척 평소처럼 지내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멀쩡하듯 구셔도 간암은 간암이더라고요. 점점 쇠약해지시던 시아버지는 가끔은 밥 한 술 제대로 못 들 정도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 저, 그리고 남편이 상황이 될 때마다 번갈아 가면서 시아버지 식사를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우리 아가가 있어서 내가 그래도 죽기 전까지 밥은 잘 챙겨 먹겠네. 그렇게 힘들고 아픈 순간에도 언제나처럼 너그러이 웃으면서 장난을 치는 시아버지. 근데 저는 왜 그렇게 그런 시아버지를 앞에 두고 눈물이 날 것 같았는지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 슬프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하는 것도 힘들었고 날이 갈수록 몸이 안 좋아지는 시아버지를 두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도 힘들었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하루하루 표정이 더 안 좋아졌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다시 그 소원 얘기를 꺼내셨어요.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양반이랑 똑같이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래도 이왕 떠나는 거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기억에 오래오래 남아있고 싶거든. 그러니까 우리 깜짝 파티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진짜 죽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오게 한 다음 사실 살아있었다고 놀라게 하는 거지. 어때? 괜찮지 않아? 네? 저도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무 말도 못한 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원체부터 장난기 많고 남들 놀리는 거 좋아하는 성격이란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장례식 대신 살아있을 적 나누는 인사, 심지어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자니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생각도 못했던 방식이었습니다. 분명 시아버지가 저희에게 이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우울했는데 시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워낙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 그런지 우울함은 싹 가시고 대체 시아버지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만 계속 머리를 맴돌았어요. 아버님, 그래도 그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장례식 대신에 살아있을 때 인사를 나누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해놓고 사람을 불러 모으는 거는. 맞아요, 아버지.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아버지가 생각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정 그러고 싶으면 날짜만 이야기해줘요. 내가 부를 테니까. 근데 애들 말대로 당신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장례식인 것처럼 오라고 하는 건 아휴, 그게 무슨 짓이에요. 저희는 일단 모두 시아버지를 말렸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무래도 장례식인 척 거짓말을 친 다음에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깜짝 파티를 하는 건 여러모로 방문해주는 사람한테도 예의가 아니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강경했습니다. 이 늙은이 마지막 소원인데 그런 것도 못 들어줘? 그게 아니라 저희라고 왜 시아버지 소원을 들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봐도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하도 그런 식의 몰래카메라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하자 시아버지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듯이 정 마음에 안 내키면 내가 이런 짓 하고도 욕 안 할 사람들만 싹 정리해서 명단 적어줄게. 걔네만 불러. 라며 어떻게든 그 문제에 깜짝 파티를 하고 싶어 하셨죠. 그렇게까지 하시니 저희도 그러면 알겠다고 그냥 거하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서 미리 괜찮은 날짜를 잡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례식장 건물 중 한 동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아예 건물 자체를요. 비록 시아버지를 위하는 일이라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제로 장례를 치르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민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건물을 통째로 빌리는 만큼 엄청나게 큰 돈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 또한 시아버지를 위한 일이니 아깝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쯤 되니까 욕먹을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한편 세상 살면서 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큰일을 벌릴까 싶어 두근대는 마음도 있었죠. 아가야, 내가 장례식장에서 이 노래 부를 거거든? 봐줘라. 아버님은 저와 함께 장례식장에서 부를 노래를 미리 연습했습니다. 절 지목하신 건 제가 노래방 가면 점수가 제일 잘 나오는 사람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이었죠. 아버님이 트로트 노래를 부르시며 혼신의 힘을 다해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저는 아버님 옆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아버님의 음정이 나간 것들을 하나하나 잡아드렸어요. 아휴, 이게 이 음이 아니라고? 더럽게 어렵구만. 에휴, 알겠어. 다시 불러볼게. 아버님은 노래를 이렇게 정식으로 배운 건 또 처음이라며 무척 어려워하셨어요. 살아생전 노래를 좀 더 배워둘 걸 하면서 아쉬워하기도 하셨죠. 몸이 아프시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트로트를 부르시면서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모습이 저는 참 좋아 보였어요. 만약 아버님에게 마지막이 있다면 늘 유쾌하셨던 모습 그대로 적어도 침대에서 힘들게 병치레하다가 돌아가시는 건 바라지 않았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의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아버님이 조금이라도 아버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간직하다가 가시길 바랬어요. 그리고 제게 노래를 배우시면서 아버님은 그러고 계셨어요. 몸이 힘들어 중간중간 쉬어야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계속 맞는 음을 찾으려 계속 애쓰셨어요. 당신 오늘도 아빠 노래 가르쳐드리고 온 거야? 아버님 되게 열심히 하셔. 이제는 완전 잘하시는데? 다행이네. 고마워, 여보. 그 누구보다 당신한테 고마워. 남편은 제게 참 고마워했어요. 말씀드렸지만 저희 남편은 표현하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제게 눈물이 그렁해선 고맙다고 말하며 끝내 펑펑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은 좀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우리 영상편지 만들어드릴까? 영상편지? 하고 싶은 말 영상에 담은 다음에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틀어드리는 거야. 전 그 제안을 듣자마자 일이 더 커지는 건 아닌가 해서 고민이 되긴 했지만 이내 승낙했습니다. 어차피 일은 커질 대로 커지고 있었고 아버님께서 준비하신 장례식장에서 저희의 마음을 전해드리는 것 또한 의미가 있는 일 같았기 때문이죠. 저희가 아버님께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장소와 시기가 적절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하고선 예전에 잠시 대학교 때 들었던 사진 동아리에서 열심히 셔터를 눌러댄 실력을 발휘하며 가족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담기 시작했어요. 사실 특별한 영상 기술이 필요하진 않았어요.
그저 사람과 마음만 있으면 되었으니까요. 일단 어머님부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나름대로 아버님과의 이별을 준비하시고 계신 듯 했어요. 아버님 가시는 게 마음이 아픈지 어느 날은 훌쩍이고 계시다가도 아버님 떠나실 때를 대비해서 옷들을 정리하기도 하시더군요. 여보, 이거 당신이 내 생일날 준 꽃이야. 꽃이 시들긴 했지만 내가 말려서 이리 잘 보관해두고 있어요. 당신 가는 게 아쉽고 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 살아볼게요. 힘든 시기 날 만나 꽃처럼 날 대해줘서 고마웠어요. 어머님의 영상편지를 찍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어머님은 아버님에게 처음 시집 온 날 찍었던 사진을 영상에 보여주시면서 환하게 웃으셨어요. 저는 겨우겨우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의 영상을 끝마쳤고 그 다음은 남편이었고 마지막은 저였죠. 그렇게 영상편지는 하나하나 완성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당일이 되자 정말 떨렸어요. 아버님께선 당일까지도 마지막으로 저와 노래를 맞추시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셨고 저는 마음속으로 무사히 일이 마무리되길, 그래서 아버님이 조금이라도 행복을 느끼시길 간절히 빌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부고 문자를 돌렸습니다. 김칠등님이 8월 10일 오전에 별세하셨음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아무도 상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등장하는 모습까지 놀라야 한다며 장례식장 안에 딸린 작은 방에 숨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하나 둘 조문객들이 울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한 청바지 차림에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자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당황한 표정이더라고요. 게다가 영정사진도 시아버지 요청대로 제가 핸드폰 사용법을 알려드려서 스스로 직접 찍으신 셀카로 올려두었습니다. 그것도 V자 포즈로 한 사진으로요. 누가 봐도 일반적인 장례식이 아니었죠. 절을 해야 하는지 그냥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을 앉혀두고 테이블에 음식을 준비해두었습니다. 조문객분들이 다 모이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식 또한 우리가 흔히 하는 장례식 음식이 아니었어요. 한정식 집에서나 볼 수 있는 진수성찬으로 차렸죠. 장례식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음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때 아버님 친구 한 분이 와서 장례가 왜 이리 치러지냐고 묻더군요. 아니, 그리고 왜 상복은 안 입고 평상복을 입는 거야? 영정사진은 왜 저러고? 내가 눈물이 나려다 쏙 들어갔어. 질문을 하신 그 아버님 친구분은 아버님과 절친하신 분이었는데 저희 가족과도 종종 왕래가 있는 사이였던지라 제게 장례식이 왜 이러는지를 물으신 거였죠. 그게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뭐? 죄송해요. 일단 앉아 계셔 주세요. 참, 아니 사람이 갔는데 상복을 안 입는다니. 저는 거의 그분을 끌고 가다시피 하여 겨우 자리에 앉혔어요. 하지만 그분에서 끝나지 않았고 다른 분들도 하나 둘씩 의문을 표하시더라고요. 하기야 상복을 입지 않은 장례식이 어디 있겠어요. 의문을 품으실만 했죠. 저희는 아버님의 소원을 들어드려야 했기에 최대한 달래가며 거짓말도 해가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어찌나 진땀이 나는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건 알지만 아버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조금 웅성거림이 있었지만 가족들이 다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니까 조문 오신 분들도 그 분위기에 적응이라도 한 건지 일반적인 장례식과는 다르게 아무도 우는 사람 없이 조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작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니 멀리서 오시는 분들 말고는 어느 정도 조문객이 모여들었고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가장 절친한 친구분이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더군요. 이상한 일이었어요. 사실 그분이 가장 먼저 오셨어도 오실 분인데. 이 양반이 왜 안 오지? 시어머니 또한 시계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1시간, 2시간 지나도 그분은 연락 한 통 없으셨고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님의 가장 절친한 술 친구이신 그분을 빼고 이벤트를 진행할 수가 없었기에 저희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뭐라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지셨어요. 그분이 아버님의 부고 소식을 받고 오고 계시는데 마침 제주도에서 오시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아버님께서 작은 방에 계시다가 저희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저놈은 끝까지 지각이야 하고 소리를 치신 겁니다. 사실 그 친구분이 아버님과 친하긴 한데 술래기를 하실 때마다 번번이 이기셔서 아버님 심기를 좀 불편하게 하신 분이거든요. 순간 저도 남편도 표정이 얼어버렸죠. 아버님이 없어야 할 장례식에 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리다니요. 혹여나 조문객들이 이를 알아차릴까 노심초사한 마음으로 조문객들의 표정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제게 왜 상복 안 입냐 물으시던 친후분이 눈살을 찌푸리셨습니다. 저기 방금 칠뜨기 목소리 안 들렸냐? 그러게 말이야. 그 째지는 목소린 칠뜨기밖에 없는데. 아님, 칠뜨기가 벌써 귀신이 된 거야? 에헤이, 이 사람아. 그럼 우리가 귀신 목소리를 들었단 거야? 아휴, 취했구만, 이 사람. 아니, 이상한데?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가 빠르게 위로 올라왔습니다. 저희는 시아버지에게 주의를 해야 한다며 입에 검지손가락을 가지런히 올렸고 시아버지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2시간 후쯤 지나자 드디어 아버님의 가장 절친한 친구분이 드디어 헐레벌떡 장례식장으로 들어오셨어요. 아이고, 이 사람아, 먼저 가면 어쩌나. 내가 그러게 술 좀 덜 먹으라 했거늘. 친구분은 눈이 퉁퉁 부은 채 계속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러더니 영정사진 앞에서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시작하시더군요. 그런데 생각보다 얘기가 길어지자 시아버지는 이미 기다림에 많이 지친 상태이셨습니다. 급기야 방문을 빼꼼히 열더니 저놈 새끼 얼른 여기서 내보내라는 신호를 하셨죠. 결국 제가 다가갔어요. 저 일단 진정하시고 자리로. 잠깐만. 나 할 얘기 안 끝났어. 자네 있잖아. 그거 아나? 내가 고백할 게 있네. 실은 말이야. 정말 미안한데 내가 자네랑 술래기 할 때 소주가 아니라 물을 탔어. 미안하네. 그렇게 해서라도 자네를 이기고 싶어서 말이야. 그것도 모르고 내기에 졌다고. 울적해하는 거 보면 그게 그리 즐거웠는데 이젠 누구랑 그 놀이를 해야 하나. 순간 시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이를 부득 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정말로 술래기에 지실 때마다 열이 받아서 오시곤 했거든요. 저는 시아버지께서 참지 못하고 튀어나오실까봐 급하게 그분을 일으켰고 그분이 자리에 가신 후 저희는 시아버지가 계신 방에 똑똑 노크를 했습니다. 사전에 저희끼리 모든 준비가 끝나면 나누기로 한 신호였죠. 노크 소리를 들은 시아버지가 똑같이 똑똑 알아들었다는 뜻으로 문을 두드렸고 저는 영정사진 뒤에 숨겨둔 커다란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내서는 시아버지가 평소 자주 부르시던 태진아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를 틀었습니다. 온 장례식장을 가득 메우는 뽕짝 트로트 소리에 어리둥절해하는 조문객들 표정이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음악 사이로 시아버지가 문을 벌컥 열고 나서서는 눈이 아리도록 반짝거리는 상의와 하의를 맞춰 입은 채 제가 미리 사들인 마이크를 들고 멋들어지게 사랑은 아무나 하나를 불렀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 마냥 깜짝 놀라는 조문객들. 그리고 그런 반응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듯 그저 본인 흥에 취해 마이크를 쥐고 쉴 새 없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시아버지. 그리고 저희 가족은 그런 시아버지 옆에서 박수를 짝짝 쳤습니다. 조문객들은 어안이 벙벙한지 넉나간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뭐해 박수 안 치고 라고 호통을 치자 그때서야 분위기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지 조문객들도 저희를 따라서 박수를 치거나 아니면 시아버지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예비 장례식에 와줘서 고맙소. 내가 죽은 줄 알고 있었을 텐데 깜짝 놀란 인물도 있을 테고 아니면 안 죽어 있어서 아쉬워하는 놈도 있을 테지. 비록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안색은 좋지 않았지만 시아버지는 여전히 시아버지였습니다. 마지막에 얼마 안 남은 그 순간까지 유쾌하고 흥이 많은 그 시아버지요. 내가 떠난 뒤에야 자네들은 내 장례식에 와서 내 영혼에라도 인사를 하겠지만 죽은 나는 어떻게 자네들을 찾아서 인사를 하나. 그래서 우리 가족들한테 부탁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어. 나 이제 떠나지만 그 전에 후회 없이 자네들이랑 작별 인사를 하고 가고 싶어서. 그리고 미리 말하는데 나 죽었다고 절대 슬퍼하지 마. 그냥 가끔 한번 생각나면 나 있는 납골당 와서 족발에 소주 한 잔 얹어주고 가. 그리고 너 술래기 하면서 물을? 이놈의 자식이 이 자리에 없었으면 그거 평생 모르고 갈 뻔했네. 분명 시아버지가 없을 미래를 이야기하는데도 분위기 탓인지 전혀 슬프지 않았습니다. 말을 마친 시아버지는 이제 다 같이 재미있게 놀자면서 다음 트로트를 틀었고 조문객들은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시아버지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장단을 마쳤습니다. 거기엔 저도 있었죠. 진심으로 흥겨워하는 아버님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이젠 아버님을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래가 끝나자 시아버지는 이제는 정말 죽어도 괜찮을 것 같다. 아무리 내 부탁이어도 들어주기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가족 덕에 하늘나라에서도 이날은 생각이 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런 시아버지보다 남편에게 눈짓을 했어요. 남편은 휴대용 빔 프로젝트와 미리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와 영상을 틀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생각지도 못한 광경에 얼떨떨해 하셨어요. 곱디고 온 어머님의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당신 만나 꽃처럼 살았어요. 고마워요, 여보. 나도 곧 갈 테니 하늘나라에서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나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여자는 쳐다도 보지 말고요. 알겠죠? 아버지, 저 성재입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간 감사하다고 표현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버지는 제게 가족의 소중함을 가장 알려주신 분이에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아버님, 부족한 며느리, 딸처럼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버님 덕분에 사는 게 많이 겁나지 않아요. 늘 제 편 들어주시고 저 어여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님을 보내야 한다고 하니까 그건 겁이 나요. 못 볼 거 생각하니 슬프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언젠간 다시 만날 테니 너무 울지 않아도 되겠죠? 아버님, 정말 사랑합니다. 시아버지는 저희의 영상 편지를 보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시다 이내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가족 모두 마찬가지였고
그 자리에 참석하신 시아버지의 친구분들 역시 똑같은 마음이셨습니다. 웃음으로 끝날 줄 알았던 장례식은 이윽고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죠. 언제 이걸 다 준비한 거야? 아버님만 깜짝 파티 하라는 법 없잖아요. 제가 그리 말하자 아버님은 절 깊게 안아주셨어요. 이 장례식 전까진 어쩌면 가족 모두 혼란스러운 상태였던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아버님의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 모두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남편은 멍해져 있고 어머님은 하루 종일 잠만 자시고. 그런데 오히려 이 가짜 장례식 준비를 하면서 가족들도 아버님도 마음은 조금은 편안해지신 것 같았고 저 역시 이제 마냥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그렇게 장례식 아닌 장례식이 끝나고 기분 좋은 표정으로 저희에게 고마움을 표하던 시아버지는 딱 그날로부터 한 달 뒤 운명하셨습니다. 비록 시아버지는 장례식 대신에 그날을 기획했다고 하지만 저희로서 시아버지 장례식을 안 치를 순 없었어요. 그래서 간소하게나마 장례식을 열고 대신 그날 시아버지의 깜짝 파티에 왔던 분들에게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만 알리고 장례식을 어디서 하는지는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자 내용에 시아버지가 웃으셨던 그날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니지만 어쩐지 그날 시아버지 파티에 오신 분들이 시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거나 슬퍼하는 걸 시아버지는 원치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저희 역시 처음에는 시아버지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을 기획하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그날 저희 역시 그 자리에서 함께해서인지 막상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생각했던 것만큼 슬프진 않았습니다. 어쩐지 시아버지라면 이곳이 아닌 하늘나라에 가서도 평소 하셨던 것처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러면서 즐겁게 사시며 저희를 지켜볼 것만 같았거든요. 물론 생각만큼 슬프지 않을 뿐 가끔 우리 아가, 내 딸 하고 불러주던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생각이 날 때면 현재 계시지 않은 시아버지가 그리워서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저 혼자 조용히 시아버지가 계시는 납골당에 인사를 드리고 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시아버지는 하늘에서도 행복해 하실 겁니다. 트로트를 부르시며 먼저 가 계신 친오분과 술 한잔을 하면서 말이죠. 또 시아버지 덕분에 저도 나중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을 때는 시아버지 같은 방법으로 평소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모아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죽어서 시아버지를 뵐 때 자랑을 하려고 해요. 저도 아버님 덕분에 살아서 인사를 나누고 죽을 수 있었다고 말이죠. 이제 제 사연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아버님께 한마디 전해드리며 끝내겠습니다. 아버님, 잘 지내고 계시죠? 사랑합니다, 아버님. 밝은 모습 그대로 영원히 기억할게요.